여러분 안녕하세요. 사과표현교육과정의 박선옥입니다. 네. 자, 우리 사과표현 지금 강좌 제1장의 대학생활과 글쓰기, 2장의 글쓰기 과정을 거쳐서 지금 3장 패턴별 글쓰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패턴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학습할 중요 핵심 패턴은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 네. 정의란 뭘까요? 무엇에 대해서 개념을 분명하게 정리한다. 이거를 이제 정의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정의한다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 여러분이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그 주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하고 24시간 늘 같이 있는 거 있죠. 밤에 잘 때도 이렇게 안고 잔다고 하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네. 이 휴대전화에서 이제 더 진화된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정의를 하시겠습니까? 이 개념은 있는 것 같은데 뭉뚱그려서 우리가 사고하는 것은 있죠. 있는데 이걸 어떠한 언어적 표현으로 분명하게 잘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할 것인가? 자,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전을 찾아본다고요? 네,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네. 사전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글쎄요,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전화를 걸고 받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물건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또 아까 어떤 학생은 다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편리하기는 한데, 이것 때문에 어떤 삶의 다른 즐거움이나 여유나 이런 것들을 찾지 못하고, 즉, 이 안에 어떤 SNS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내 삶을 구속하는 그런 물건이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자기 경험의 바탕으로 해서 그런 개념을 먼저 떠올린 학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한 것들. 그래도 이 구상물은 좀 쉽죠? 개념을 정리한다라는 게. 자, 보시는 것처럼 하트네요. 사랑입니다. 사랑. 네. 자,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정리할까요? 네. 남녀 간의 애틋한 그런 마음, 또는 솜사탕처럼 달콤한 그런 마음, 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은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은 정리하기가 더 쉽지 않은데요. 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사랑에 대한 어떤 자기 개인적 경험이나 이런 거에 바탕에서 좀 다른 그런 범주를 가지고 있다. 누구는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야 되고, 또는 뭔가를 베풀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러한 절대적 개념으로서의 사랑을 생각하고 상대에게 요구를 한다면, 그렇지 않은 상대, 그 정도까지를 생각하지 않는 상대의 경우에는, 자, 둘 사이에 그런 개념의 범주의 차이가 있다면은, 뭔가 좀 곤란한 또는 오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많은 경우에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잘 찬찬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안에 어떤 용어들 또는 개념들이 서로 공통되지 않아서 어긋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정의를 잘해야 된다는 거, 무엇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잘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의 사고 또는 생활, 글쓰기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고, 자, 오늘 정의에 대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의 목표입니다. 정의의 개념 이해하고, 그리고 정의가 필요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으며 그거를 정의를 활용한 글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학습 목표인데요. 이러한 목표들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정의란 무엇인지, 둘째, 정의는 왜, 언제 필요한지, 그리고 정의 어떻게 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의의 개념이죠. 정의란 어떤 단어, 사물, 주제, 현상 등등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 풀고 또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글쓰기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필자와 독자가 어떤 단어든 어떤 현상이든 이것에 대해서 서로 공통된 이해를 갖고 있도록 한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또 필자는 자기의 설명이나 주장을 좀 더 앞서서 말했던 것들에 대한 것을 잘 정의함으로 인해서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의라는 것을 글쓰기에서 적극 활용해서 해볼 만한데요. 자, 그러면 이런 정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한번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라는 말과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학교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뭐 학생이 다니는 곳, 학생이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곳도 좋고, 일정한 교과 과정에 의해서 학생들을 교육을 하는 곳. 그런데 어떤 학생은 학교 다니는 게 많이 힘들었었나 봐요. 네, 여기 예문에 있는 것처럼 학교는 나를 구속하는 감옥과 같은 집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네요. 자, 사랑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냐면 남녀 간에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학생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사랑은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면 솜사탕처럼 달콤한 마음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떤 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좀 더 독자에게 유용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어떤 것이든 다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공식적 정의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이해하는 범주 안에서 단어나 대상들에 대한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고요. 자, 오른쪽에 있었던 학교나 사랑의 정의는 확대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 어떤 개성적인 관점과 견해 등을 넣어서 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또 새롭게 확장해서 설명하는 방법이 될 거예요. 이거를 공식적 정의와 확대 정의라고 하는데 용어는 조금 다르게도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 정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사전에 있는 뜻풀이와 같은 객관적인 정의가 되고요. 확대 정의는 좀 더 확장된 개인의 어떤 견해나 뭐 경험이나 생각들이 들어가 있는 주관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글에서 공식적인 정의를 잘 활용해서 좋은 글이 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글을 쓸 수도 있지만 확장된 정의를 잘 사용을 해서 좀 더 유용한 글을 써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정의 언제, 왜 필요할까요? 자, 필요성은 먼저 공식적인 정의는 독자가 어떤 개념, 독자의 개념 또는 사물, 단어, 뭐 주제, 현상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요. 독자의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점이 있고요. 확대 정의는 공식적인 정의만으로는 좀 전달의 한계가 있는 경우에 대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안에 면밀한 부분까지 파헤치거나 또는 글 쓰는 사람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개진하려고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뭐 금수저, 흑수저, 뭐 불금, 삼포세대, 뇌생남 이러한 최근 들어서 만들어지는 신조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신조어의 뜻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설명을 할 때 이 신조어가 나타나게 된 어떤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배경적인 정보들과 함께 그 단어에 대한 정의를 해주게 되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뭐 이런 경우들에도 우리가 확대 정의를 사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 배아 복제의 범위 개념, 낙태의 어떤 범위 개념에서 우리가 인간의 어떤 생명과 관계된 부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찬반 논쟁에서
잘 논의가 되기도 하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이제 생명을 어느 범주까지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이렇게 서로 정의되는 부분들이 잘 정리돼야지 그 다음 본격적인 찬반 논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에 우리가 정의를 잘하고 가야 된다는 하나의 예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정의가 쓰이는 거 먼저 공식적인 정의는 아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글의 도입 부분, 네, 주제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그 글에 쓰이는 어떠한 뭐 주요 개념과 관계된 용어나 뭐 핵심 개념을 잘 설명해주고 가게 되면 독자가 이해하고 지식을 갖추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필자가 설명하거나 설득을 하는데 유용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우들에 우리가 요 단어들을 엽기라는 단어를 잘 정리하고 가고 또 섹시즘 건축 구조를 묘사하라고 했지만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주고 가야지 그 다음 구조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겠죠. 또 뭐 사이버 폭력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글쓰기의 목적에 해당하는 거지만 사이버 폭력의 범주, 사이버 폭력을 어디로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거를 개념을 앞부분에서 이 용어를 잘 정리해주고 가셔야지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공식적 정의는 글을 좀 더 명쾌하게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잘 사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확대 정의의 경우에는 그런 대상이나 현상의 개념을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또 필자의 견해를 넣어서 좀 더 새롭게 정의할 때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학이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철학의 단순한 사전적 정의, 공식적 정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대학생의 상황이 됐으니까요. 그 정도의 알맞는 부분으로 독자들이 그에 적절한 기대치가 있을 건데요. 그래서 이런 철학 또는 문명의 공식적 정의를 넘어서서 좀 더 폭넓고 구체적인 그런 지식을 또는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들을 잘 드러내야 할 때는 확대 정의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글의 도입에 개념을 잘 정리하면 독자가 이해하고 또 필자가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서 시작 부분을 공식적 정의를 잘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식적 정의의 좋은 예와 나쁜 예인데요. 이런 방법으로 정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 확대된 정의, 확장 정의의 경우에는 이 공식적 정의하고 아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확장된 정의가 이루어지니까요. 먼저 공식적 정의의 좋은 예와 나쁜 예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일반적 이해 범주로 제한을 해주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인데요. 행복에 대해서 좋은 예는 행복은 삶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이다. 그렇지 않은 예는 행복은 늘 소중한 것이 지나간 다음 그리고 후회한 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너무 개인적이죠. 어떤 게 지나가고 후회하는 것은 행복만이 아니라 뭐 좌절이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어떤 그런 심적 상태들이 이 안에 들어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좀간 불분명하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유 개념을 종차로 제한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침대가 속해 있는 이 종 중에서 사람이 누워서 잘 수 있도록, 즉 침대는 가구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이 누워서 잘 수 있도록 만든이란 가구, 다른 뭐 의자도 있고 책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가구들이 있잖아요. 소파도 있고 그런 가구들과 차이가, 즉 침대만 갖고 있는 특징이 드러나도록 이 부분을 피정의항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써주고요. 그것의 상위 개념인 가구로 해주면 잘 정리한 그런 좋은 공식적 정의가 되죠.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침대는 다리가 4개인 가구이다. 물론 침대 다리 4개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른 가구들과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종차가 차이점이 없습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해야 된다. 입추는 1년 중 봄이 시작된다는 날이다 라고 하면
되는데 너무 좀 전문적이죠. 그렇죠? 뭐 황도 315도, 춘분점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오히려 설명이 더 필요한, 더 복잡해지는. 예. 하지만 이 요 전문 집단에서는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해서 또 유용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순환정의 요런 경우 많죠. 뭐 정치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경우들처럼 오각형은 5개의 꼭지점과 5개의 변을 가지는 다각형이다. 괜찮아요. 근데 오각형은 오각 모양의 평면 도형이다라고 하게 되면 순환정의에 빠져버리게 되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생각하셔서 좋은 그런 명쾌한 정의들을 해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정의 대상의 의미를 이제 잘 확장을 해보시면 좋은 정의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확대 정의까지 이어져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에게는 넓은 시각을 갖게 하고 필자에게는 기본적인 배경을 마련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어요.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글을 써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철학에 대한 정의가 꼭 필요하겠죠. 자, 어원을 잘 활용해 보시면 유용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철학이란 뜻의 필로소피 또는 필로소피에라는 단어는 그 기원을 살펴보면 히라버의 필로소피아에서 유래된 것이다. 필로소피아라는 말은 사랑을 의미하는 필로스와 지혜를 의미하는 소피아라는 두 낱말이 합쳐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 즉 애지를 의미한다 라고 해서 이제 그 다음 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펼쳐나가는 근간을 마련하게 되고요. 또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이 어원을 통해서 독자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좋은 그런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영웅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영웅의 한자어를 또는 영단어를 잘 그 어원들을 살펴서 한번 개념을 시작점에서 풀어보면서 확대된 부분으로 나아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죠. 세 번째는 이제 구체화하고 개성화하라는 거죠. 이제 확장된 정의로 우리가 하는 경우에 그냥 그렇다라고 끝나버리게 되면 공감이 안 돼요. 왜 이런 확장 정의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으면 독자에게 외면받는 글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추가 정보들을 좀 넣고 여기 한번 일단 이걸 볼까요? 이어령 선생님의 가르치다라는 글의 일부분인데요. 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과 그래서 가르치는 것과 논밭을 가는 것도 알고 보면 같은 뿌리에서 생겨난 말이다. 어원이 아니라도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책을 읽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의식 속에는 그것이 교육과 밭갈이는 늘 한 개념으로 쓰여왔다. 한마디로 교육이란 마음밭을 가는 쟁기질이다 라고 해서 이어령 선생님은 교육을 마음밭을 가는 쟁기질로 확대 정의를 했습니다. 자, 마음의 밭을 가는 쟁기질이다. 자, 공감 여기까지만 읽으면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잘 여기 논리적으로 쭉 풀어서 그 맥락, 연결 맥락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보실까요?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한 세계에서도 맛있는 쌀을 만드는 유일한 비결은 딱 한 가지. 흙을 갈아주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다. 벼를 베고 난 벼구르는 그냥 불로 태우지 않고 봄이 될 때까지 3번 정도 깊이 갈아 완전히 분해시킨다. 그리고 그때 개분 같은 유기비료를 넣어준다. 그러면 공기가 깊이 그리고 고르게 스며들어 굳어있던 흙들이 싱싱하게 되살아난다. 이러한 밭갈이의 근본 정신을 망각하고 농약이나 마구 뿌려대는 오늘의 학교 교육이 생각이 난다. 가르친다는 것은 메말라 굳어져가는 정신을 갈아엎는 것이다. 그래서 고정관념이나 타성에 젖은 마음에 새 지식의 공기를 스며 배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앞 단락에서 확대 정의했던 교육이란 마음밭을 가는 쟁기질이다 라는 말에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맥락을 잘 연결을 해주는 것까지 해서 확대 정의를 여러분이 풀어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의의 패턴을 학습을 해보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란 단어, 사물, 주제, 현상 등에 대해서
그 의미를 풀고 설명하는 방식이고요. 자, 그것은 공식적인 정의와 확대 정의로 크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유용하게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정의는 독자의 이해력을 높이고 또 필자의 설명이나 주장을 강화하는 그런 유용한 점이 있습니다. 자, 방법은 글의 도입을 공식적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정의의 대상의 의미를 확장을 하는데 그 확장된 정의는 좀 구체화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개성이 드러나도록 해서 또 필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부분과 상황 맥락상 연결이 되도록 글을 써내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습을 정리했고요. 네, 과제 부분이 있는데요. 과제 활동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동아리 활동 하시나요? 아니면 동아리를 들고 싶어 하십니까? 잘 살펴보세요. 많은 이제 우리 학교 안에도 많은 동아리들이 있고 뭐 대학 연합 동아리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자, 동아리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여러분 동아리 활동이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식적인 정의 또는 확장적 정의 패턴을 활용을 해서 동아리 활동이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둘에서 셋 단락 정도로 간단하게 한번 메모하듯이 써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강의 시간에 꼭 가지고 오시고 제출하셔야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교수님께서 필요하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강의 시간에 335 팀활동도 해보고 할 건데요. 여러분 이걸 준비를 안 해서 오게 된다면 좀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며 가며 메모를 스마트폰에도 뭐 메모 기능이 있으니까요. 동아리 활동이란 무엇인지 두세 단락 정도로 간단하게 써보시고 그거를 수업 시간에 꼭 가지고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의하기 여기에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